잡초가 무성한 무덤게 한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두 뺨 위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주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한 재력가가 그 무덤을 파헤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힌 관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렸을 때 드러난 진실은 온 마을을 경악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늦은 오후 서울의 도심은 경적 소리와 퇴근길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갈라진 보도블록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드리웠고 그 혼잡함 속에서 덥수룩한 머리에 낡은 외투를 걸친 작은 소녀가 공공 쓰레기통에서 플라스틱 병을 줍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박서연 10살이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없었죠. 서연이는 사람들이 남긴 음식과 폐지, 플라스틱 병을 팔아 손에 쥔 푼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엄마는 죽지 않았다는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서연이는 서울 남쪽 외곽에 있는 시립공원묘지를 향했습니다. 차갑고 낡은 비석들 사이를 지나 잡초가 무성한 오래된 무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석에는 강지은 1988년, 2017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소녀는 외투 주머니에서 마른 들꽃 한 다발을 꺼내 무덤 위에 놓고는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또 왔어. 쉰 목소리였지만 서연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엄마가 떠났다고 하지만 난 안 믿어. 꿈에서 엄마를 봤어. 엄마는 울고 있었어. 엄마는 분명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새우산하게 불었습니다. 서연이는 낡고 해진 사진 한 귀퉁이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부드러운 갈색 머리에 다정한 미소를 띤 엄마 강지은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소녀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묘지를 나섰습니다. 서연이의 얇은 비닐봉지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빛바랜 복사본 사망진단서 흐릿한 사망선고서, 그리고 몇 주 동안 병원 쓰레기통을 뒤져 찾아낸 몇 장의 보고서들. 어려운 글자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쉽게 사라졌을 리 없었습니다. 폐쇄된 버스 정류장 뒤편 공터 서연이가 잠을 자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녀는 동네 빵집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빵을 사고 있었죠. 서연이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 검은색 고급 SUV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긴 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내렸습니다.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삶의 풍파를 겪은 듯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태준 40살의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업가였고 근처 오피스 빌딩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나오던 태준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멈췄습니다. 빵집 창문 밖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작고 초라한 소녀. 낡은 비닐봉지를 꼭 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몇 해 전 사고로 잃은 자신의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또래였죠. 빵집 창가에 서서 희망에 찬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던 딸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연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후려치는 듯한 강렬한 기억 때문이었죠. 태준은 길을 건너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가 곁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얘야, 혼자 있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늘 쫓겨나는데 익숙한 아이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죠. 외투 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저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구나.
태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는 것 같던데 누구 사진이니? 서연이는 망설이다 낡은 사진과 함께 구겨진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사람들은 엄마가 죽었다고 하지만 저는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증거도 있는 것 같아요. 태주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지은이 그가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강지은, 그의 어린 시절 이웃이자 오랫동안 남몰래 흠모했던 소녀였습니다. 오래전 이사를 갔고 연락이 끊겼죠. 그런데 지금 그녀의 성을 가진 아이가 눈앞에 서서 엄마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태준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박서연이에요. 서연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죠. 태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이미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더 낮춰 소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배고프니 서연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뭐 좀 먹으러 가자. 가서 네 엄마 이야기를 해주렴. 부드러운 주황색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와 한 아이가 조용히 길가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 지은이라면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어. 단 1분, 1초라도 태준과 서연이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은 두 사람 모두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단호하면서도 순수한 목소리를 듣고 아이의 눈을 통해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태준은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당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앞에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아이는 겨우 몇 술 뜨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단지 수줍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종류의 싸움,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운 기억과의 싸움을 위해 힘을 아껴두는 듯했죠. 태준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병원 쓰레기통을 뒤지던 일 모아둔 구겨진 서류들 반복되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꿈이었죠. 서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준의 가슴에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이것은 길 잃은 아이의 헛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열어 모든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특히 사망진단서의 날짜가 뒤죽박죽인 것이 명백한 허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 위에 손을 얹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잘 곳은 있니?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종업원에게 계산서를 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식당을 나서기 전 그는 다시 쭈그리고 앉아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렴. 내일 이 서류들을 제대로 검토해보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면 내가 진실을 찾는 걸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할게.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을 외면했던 다른 어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이방인 사이에서 연약한 믿음의 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자신의 회사 태준건설 최고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아침 안개에 쌓여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서연이가 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벌써 10번째 검토하는 중이었습니다. 돋보기를 이용해 모든 세부사항을 살폈습니다. 공식적인 직인도 없었고 의사의 서명은 흐릿했으며
무엇보다 사망증명서 발급일이 신고된 사망 시점보다 거의 일주일이나 뒤였습니다.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서연이가 그저 환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의 방어 기제일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자로 일하는 이수현에게 전화했습니다.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수현은 태준의 사무실에서 날카롭고 능숙한 눈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잉크 공식 문서 규격과 맞지 않아요. 양식도 엉망이고요. 사망 원인은 급성 심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기저질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태준 씨, 이건 정상적인 사망진단서가 아니에요. 최소한 제대로 처리된 게 아니라고요.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능성 정도가 아니에요. 매우 농후해요.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젯밤 서연이가 했던 모든 이야기가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가 길에서 자지 않도록 태준이 마련해준 작은 모텔방에서 두 사람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준은 나무 의자에 앉았고 서연이는 침대에 몸을 말고 낡은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죠. 예전에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은 몸을 기울였습니다. 언제? 밤에요. 지하실 문 너머에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리가 안 들렸고 최민석 씨가 엄마는 멀리 떠났다고 죽었다고 했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말하도록 두었죠.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퍼즐의 날카로운 조각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최민석 씨에게 쫓겨나 밤새 문 밖에서 떨었던 일 엄마를 찾기 위해 몰래 집 안을 뒤지던 일, 마지막으로 지하실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내쫓겼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않아요. 서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살아있어요. 그걸 느껴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땅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무섭지는 않니?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저 아래 계신다면 제가 찾아야 하니까요. 태준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갈라진 창틀 사이로 늦겨울의 찬바람이 쉭쉭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어 들어왔습니다. 문득 본능적인 직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다음 날 태준과 수연은 강지은 씨가 사망 선고를 받았던 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보관소로 옮겨졌지만 수연에게는 접근 권한이 있었죠. 3시간의 수색 끝에 수연은 낡은 파일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강지은 씨를 진료한 의사 명단은 없었습니다. 대신 붉은색으로 강조된 한 줄이 있었죠. 임시행정 직원에 의해 확인됨. 우리 병원에선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직 면허가 있는 의사만이 사망을 증명할 수 있어요. 누군가 직원에게 압력을 넣어 이걸 위조하게 한 거예요. 태준은 파일을 쏘아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여성이 어떠한 유효한 의학적 검증도 없이 사망 처리된 것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새아빠라고 부르는 남자 최민석은 치명적인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이야기해봐야겠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 집에 대해 더 물어봐야겠네. 모텔로 돌아오자 서연이는 서류 봉투를 꼭 쥔 채 조용한 희망이 담긴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수연이 발견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서연이는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줄 알았어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태준이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살던 집 근처에
이상한 걸 봤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니?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라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살았는데 한 번은 밤에 최민석 씨가 나무 상자 같은 걸 지하실로 옮기는 걸 봤대요.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다고 했어요. 태주는 수연과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야 해.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조용히 지역 경찰 내부에 있는 오랜 정보원 사설탐정 박철민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인즉슨 실종 및 사망 위장 사건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비밀 수사를 요청합니다. 최민석이라는 남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누군가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때 흩어진 조각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 명확한 그림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은 씨는 어쩌면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면 서연이는 어쩌면 그 사실을 유일하게 믿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랐죠. 그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니? 태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저 아래 계신다면 돌아갈 거예요. 불길 속이라도요. 그 대화가 있은 지 사흘 후 태주는 강지은 씨가 한때 살았던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집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은 여전히 먼지 쌓이고 조용했죠. 이번에는 이웃들 한때 강지은 씨와 최민석 씨 옆집에 살았던 사람들과 이야기해볼 요량으로 서연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서연이는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낡은 집은 유령처럼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똑같이 높은 담장, 똑같이 어두컴컴한 창문들. 집 밖에서 과일을 팔던 한 할머니는 그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았지만 태준이 강지은 씨에 대해 묻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지? 착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새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는 아무도 못 봤네. 심장이 안 좋아서 갔다더군. 혹시 구급차나 장례 행렬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태준이 부드럽게 다그쳤습니다. 없었어. 그게 이상한 점이지. 그런데 그 최민석이라는 양반이 다른 데다 묻었다고 하더군. 아무도 감히 묻지를 못했지.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단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서연이가 믿는 모든 것이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증거는 꿈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죠. 서연이에게는 그 집으로 한 걸음 다가갈수록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소녀는 철문 앞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시선은 지하실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죠. 공포에 질려 질질 끌려 지나갔던 바로 그 창문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소리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기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태주는 서연이를 작은 분식집에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았고 따뜻한 노란 불빛이 소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주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서연이는 강지은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조용한 강인함, 똑같은 경청하는 방식, 똑같은 말 없는 회복력. 소녀는 엄마의 거울이었습니다. 서연아,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를 어떻게 만났는지 알고 싶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웃이었단다. 내가 따돌림을 당할 때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준 아이였지. 꽃에 물을 주면서 노래를 부르곤 했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아무도 이유를 몰랐어. 찾아봤지만 너무 늦었더구나. 서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아저씨가 저를 찾았으니까 엄마도 곧 찾을 수 있을까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를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모호했고
모든 것이 직감이었으며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유령을 쫓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아이만이 현실을 믿을 만큼 용감한 걸까? 분식집에서 나올 때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서연이를 부드럽게 끌어당겼습니다. 아직 진실을 찾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찾았잖니. 그리고 네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도 포기할 수 없어. 빛바랜 서류들과 한 아이의 말은 세상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의심의 불꽃을 지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태주는 이제 진실을 향한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한때 외면했던 사실들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묻혔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 서연이의 이야기, 뒤엉킨 서류 봉투가 그의 머릿속을 불태웠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조용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속삭임 너머 모든 희미한 단서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지은 씨가 한때 살았던 그 낡은 집을 말이죠. 일주일 후 태주는 서연이를 데리고 다시 그 동네로 갔습니다. 낡은 집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은 시간의 먼지로 자욱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무겁고 회색빛이었습니다. 마치 차 안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했죠. 서연이는 옆자리에 말없이 앉아 낡은 곰 인형과 낡은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강지은 씨가 최민석 씨와 함께 살았던 13번지 집 앞에 멈춰 섰을 때 집은 이전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끝나지 않은 악몽에 맞설 준비라도 하는 듯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똑같이 짜맞춘 듯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강지은 씨가 심장 문제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최민석 씨가 다른 곳에 묻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이상한 점은 못 봤어요. 하지만 태주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알고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치 진실이 최민석 씨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암묵적인 침묵에 의해 묻혀버린 것처럼 말이죠. 서연이는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지만 모텔에 거의 다다랐을 때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지하실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누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최민석 씨는 항상 잠가뒀어요. 태주는 소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물리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서연이의 기억의 일관성과 흔들리지 않는 직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미친 게 아니야.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네가 아직도 무언가를 듣고 있다면 우린 그곳으로 내려가 봐야 해. 그날 오후 그들은 서연이가 잠을 자곤 했던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터 근처 낡은 돌벤치에 남루한 갈색 머리에 마른 남자아이가 구겨진 과자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가 다가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민준아. 소녀는 움찔하며 서연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일어서서 도망가려 했지만 태준이 부드럽게 막아섰습니다. 억지로 뭘 말하게 하려는 게 아니란다. 그저 듣고 싶을 뿐이야.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준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은 떨렸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죠. 서연이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강태준 아저씨가 계셔. 친절하신 분이야. 우리는 그저 진실이 필요할 뿐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무언가를 봤다는 걸 안다. 어쩌면
누군가 입 다물라고 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오늘 네가 용기를 내어 말한다면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사람을 말이다. 서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결연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걸 본 건 너뿐이야. 그리고 난 널 믿어.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지만 그저 고개를 저으며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조용한 아파트 나무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잊힌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에 축축해진 백지가 놓여 있었죠.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으며 기억의 조각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는 강지은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미술 수업 시간에 자기 옆에 앉았던 소녀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밀칠 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었던 소녀 삐뚤빼뚤한 글씨로 낡은 필통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던 소녀. 끝내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바로 그 소녀를요. 그녀가 갑자기 이사를 갔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그녀의 기억을 묻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 엄마는 살아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단지 고집센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지은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눈빛 속에 불꽃, 똑같은 조용한 강인함. 그런 종류의 믿음은 꾸며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서연이가 하는 말이 단순한 어린아이의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은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겁먹은 소년의 몇 마디 말, 외면하는 이웃들,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직감. 태주는 한숨을 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서들은 여전히 흩어져 있고 연약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아이가 이제 그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만약 강지은이 아직 살아있다면 한때 그녀를 잃었던 자신이 역사가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안개와 의심 속을 헤쳐나가는 끊임없는 여정이었죠. 태준의 친구들이 주식과 부동산 거래에 열중하는 동안 백만장자인 그는 먼지 쌓인 공공기록물 허름한 동네 병원 기록 보관소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오직 10살짜리 소녀만이 여전히 믿고 있는 진실의 조각들을 쫓아서 말입니다. 서연이는 이제 태준의 집, 그가 청소하고 카펫을 깔고 부드럽고 차분한 파란색으로 칠한 작은 다락방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도시가 잠들면 소녀는 엄마의 목소리가 깊고 어두운 어딘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울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죠. 엄마는 죽지 않았어.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낮 동안 서연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감시를 피해 빠져나가 강지은 씨가 예전에 매주 흰색 국화를 사곤 했던 모퉁이 꽃집을 서성였습니다. 매주 낡은 옷감 가게, 작은 동네 식료품점을 찾아갔습니다. 매서운 눈빛에 그 작은 소녀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엄마 못 봤어요. 엄마는 죽지 않았어요. 아직 저기 어딘가에 계세요.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았고 결국에는 부드러운 말로 외면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야지 얘야. 꽃집 주인이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죽으면 돌아오지 않는단다. 넌 살아가야 해. 하지만 서연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눈물은 없었죠. 그저 눈빛 뒤에 무감각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갔어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단단해진 것이었죠. 어느 흐린 일요일 아침 태주는 서연이를 데리고 강지은 씨가 묻혔다는 묘지로 갔습니다. 들풀은 계절을 따라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죠. 서연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서
낡은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여기 밑에 없어. 여기 묻히지 않았어. 태준이 무덤 위에 꽃을 정리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여길 다시 와. 이 악마 같은 년 최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올라온 야수처럼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분노에 휩싸여 있었죠. 얼굴은 붉었고 눈은 불타는 듯했으며 셔츠는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소매는 걷어올렸고 손에는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라이터가 들려 있었죠. 길고 어두운 밤들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또 이 가짜 무덤에 와서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울고 자빠졌어. 죽었어. 내가 다 처리했다고. 제대로 묻어줬어. 과거 좀 그만 파헤쳐. 태준이 반응하기도 전에 최민석은 서연이를 세게 밀쳤습니다. 소녀는 축축한 땅바닥에 넘어졌고 머리를 튀어나온 돌에 부딪혔습니다. 두개골을 관통하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육체적인 충격보다 더 심한 것은 그의 말이었습니다. 넌 실수로 태어난 년이야. 애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네가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던 날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그의 손이 다시 한번 때리려는 듯 날아올랐지만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태준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고 결정적이었죠. 그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고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당신 지금 아이 엄마 무덤 앞에서 아이를 때리려고 했어. 태준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최민석은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넌 또 뭐야?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저 길 잃은 잡종 개새끼 마냥 너한테 매달려서 낑낑거리고 구걸하게 내버려 두는 게 전현이 너한테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아. 이 멍청아.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민석을 바라보다가 예고도 없이 그의 얼굴을 세게 가격했습니다. 최민석의 코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말했죠. 나한텐 변호사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고 사망진단서도 있어. 넌 대체 뭘 가졌는데? 태준이 다가서며 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텐 진실이 있어. 그리고 이 아이도. 오늘부로 내가 박서연의 법적 보호자다. 넌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어떤 권리도 없어. 최민석은 침묵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죠. 그는 코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고는 코웃음을 치며 잔디밭에 침을 뱉고는 돌아섰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의 악취를 남긴 채였죠. 묘지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태준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불길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가 서연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소녀는 아픔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돌아보았죠. 덤불 뒤에 작은 형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소녀는 놀란 동물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고 몸은 떨렸으며 손가락은 낡은 셔츠를 꽉 움켜쥐고 있었죠. 서연이가 또렷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준아 나야, 서연이 도망가지 마. 소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죠.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지? 서연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도 봤을 테고. 만약 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단다. 그는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른들이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단다. 하지만 네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다면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민준이가 마침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서연이의 눈과 마주쳤죠. 서연이는 부드럽고 솔직하며 비난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그를 끌어내는 한 줄기 빛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듯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길끝 아늑한 빵집 안따뜻한 호박색 불빛 아래에서 태주는 서연이와 민준이 사이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십 년 전에 찍은 세 아이의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죠. 태준 자신과 강지은 그리고 또 다른 친구였습니다. 나는 네 엄마와 아주 가까웠단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 번은 잃었지만 다시는 누구도 잃지 않을 거야.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이 서연이에게서 본 첫 번째 진짜 미소였고 그것은 그의 심장을 곧바로 관통했습니다. 강지은의 미소였기 때문이죠. 민준이가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민석 아저씨가 커다란 나무 상자를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는 걸 봤어요. 무거워 보였어요. 저는 덤불 속에 숨어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우는 것 같은 소리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서연아 하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죠.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네가 자랑스럽다. 서연이는 친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이 반짝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희망이었죠. 처음으로 서연이는 단순한 믿음 이상의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거짓을 파헤치기 시작할 만큼 충분한 첫 번째 진짜 증거였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말은 태준의 마지막 자제력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최민석의 가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인 남자와 그 뒤에 서 있는 세련되고 교활한 그의 어머니. 그들은 끔찍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선언된 여자 망상에 빠졌다고 치부된 아이 진실보다 침묵을 선택한 동네. 태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테이블 위에 그의 손은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오직 그의 눈만이 차갑고 날카로우며 가차없는 내면의 불꽃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는 강지은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살았든 죽었든. 그리고 그는 진실을 빛으로 끌어낼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부패한 유산 전체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민준이의 고백이 마지막 의심의 불꽃을 지폈을 때 태주는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가장 위험한 장소, 바로 그 집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힘이 필요했죠.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용감한 어린 소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차갑고 계산된 거짓의 시스템과 정면으로 맞서는 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태주는 최민석의 저택으로 이어지는 돌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죠. 그의 곁에는 이수연 박사와 서연이 그리고 모든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 후 방금 수색영장을 발부한 박진우 형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10대에 엄격해 보이는 남자로 긴 코트를 입고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그는 추측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주장한 대로 진실이 정말로 묻혔는지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저택의 문이 열리고 최민석의 어머니인 윤 여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서윤이와 형사를 발견하자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씩씩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또 저 미친 계집애를 끌고 와서 우리 집을 망치려고요. 서연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박진우 형사님이 직접 제시하신 합법적인 수색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더 이상 추측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수사입니다. 수연이 폴더를 열어 공식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조된 사망진단서, 누락된 병원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무덤 속 유해가 강지은 씨의 것이 아니라는 DNA 결과였습니다. 박 형사는 윤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혜경 씨,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절차는 법적 규약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윤 여사는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건 병원 착오일 거예요. 지은이는 죽었어요. 제가 직접 장례를 치렀다고요. 저한테 뒤집어 씌울 순 없어요. 태준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문경환 원장에게 돈을 지불한 사람은 누굽니까? 강지은 씨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진단하도록 그를 고용한 것도 당신 아닙니까? 수연이 다른 서류 뭉치를 건네며 또렷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 공작의 일부입니다. 윤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렸고 손은 드레스를 움켜쥐었죠.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태준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박 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태준에게는 서연이의 기억과 흐릿한 복사본, 그리고 홀로 서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희망뿐이었죠. 수십 건의 허위 신원 사건을 처리했던 현실적인 남자인 박 형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군요. 아이들은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뭐든지 상상합니다. 확실한 증거치 없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준이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은행 영수증 위조 서명, 그리고 어린 강지은과 서연이가 함께 찍은 사진까지요. 그는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죠. 저는 이미 가족을 잃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를 잃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박 형사는 사무실 밖에 조용히 앉아있던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눈은 그 어떤 파일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무거운 한숨과 함께 박 형사는 단호한 필치로 영장에 서명했습니다.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최민석은 집에 없었습니다. 윤 여사는 서연이를 미치광이 거짓말쟁이 문제아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녀를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겁먹은 어린 소녀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심연의 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빛을 선택한 사람의 시선이었죠. 수색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커다란 와인 선반 뒤에서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 벽돌을 쌓아 올린 벽이었죠. 드릴이 굉음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벽돌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봉인된 콘크리트 문이 드러났습니다. 공기는 축축하고 금속성의 냄새로 변했고 곰팡이와 소독약 그리고 틀림없이 인간적인 무언가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차갑고 습한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얼룩진 벽을 훑었습니다. 안에는 작고 창문 없는 방이 있었습니다. 빛도 온기도 없었죠. 오직 천장 근처에 좁은 환풍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들어가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수연과 박 형사가 말없이 긴장한 채 뒤따랐습니다. 서연이는 문가에 서서 벽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차가운 돌바닥 근처 오른쪽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강태준 아저씨,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뭔가 들려요. 똑똑거리는 소리 같아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바짝 갖다 대었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 같았죠. 똑, 부드럽고 멈췄다가 다시.
서연이가 몸을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거기 있어요. 저 서연이에요. 똑똑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새로운 리듬이 들려왔습니다. 더 빠르고 절박하게. 수년 동안 기다려온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었죠. 태준이 돌아서서 외쳤습니다. 계속 뚫어요. 드릴의 매타격이 마치 그들의 갈비뼈를 꿰뚫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그러다 벽을 통해 한 줄기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콘크리트 덩어리를 제거하자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강지은이었습니다. 구석에 몸을 만 채 뼈에 가죽만 남은 모습으로 옷은 해지고 회색빛이었습니다. 부패와 시간의 악취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강지은은 빛을 보았습니다. 하늘도 목소리도 생명도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가 들었던 것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습니다. 은색 머리카락이 철사처럼 두피에 달라붙어 있었죠. 손톱은 갈라지고 피투성이었으며 벽을 계속해서 긁어대느라 닳아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쓰기 위해서였죠. 서연아, 나 여기 있어.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들어 속삭였죠. 서연아, 내 아가. 벽에는 수백 개의 긁힌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살아있어. 서연아, 나 여기 있어. 서연이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를 찾았어. 강지은은 격렬하게 떨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몸은 쇠약함으로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단 한 가지 결코 죽지 않은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수현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태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돌렸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은 방금 목격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증거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거의 5년 동안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햇빛도 소리도 없이 오직 어둠과 공포, 그리고 누군가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희미한 희망뿐인 곳에서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강지은 씨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강지은 씨를 살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녀의 몸도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죽기를 거부한 한 어머니의 분노와 사랑이었죠. 최민석은 그녀를 가두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주 특히 밤에 내려왔습니다. 때로는 집이 조용할 때 문을 열고 분노를 터뜨리며 그녀를 때리고 조롱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그녀가 고통 속에서 살기를, 고통으로 숨쉬기를, 숨쉴 때마다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잃을 때마다 최민석은 그녀의 얼굴에 물을 붓고 입에 음식을 쑤셔 넣고 억지로 삼키게 했습니다. 넌 죽을 자격 없어.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넌 기억해야 해. 매일같이 그는 서연이를 빌미로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내 딸이 안전하길 바라나. 그럼 입 닥쳐. 비명 한 번 지르면 너처럼 사라지게 될 줄 알아. 강지은 씨는 살 수 있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죽는다면 서연이는 모든 면에서 진정한 고아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민석은 강지은을 죽이면 자신이 용의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벽 속에 인형처럼 숨기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증거도 없고 오직 침묵뿐이라는 것을 의미했죠. 방은 방음 처리되어 있었고
이중 철문이었으며 음식 쟁반을 위한 작은 환풍구가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고용한 한 늙은 가정부가 식사를 배달했고 절대로 질문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질문한다면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네 가족이 대가를 치를 거야 라는 협박을 받았죠. 윤 여사는 모든 사람에게 강지은 씨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며느리가 사립요양시설에 있다고 속삭였죠. 지하실 근처에 어떤 소음이나 그림자도 미소와 함께 일축되었습니다. 그냥 좀 이상한 늙은 개가 있어서 그래요. 돈으로 매수되거나 공포로 침묵당한 이웃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지만 의도적인 무지를 선택했습니다. 강지은 씨는 단지 죽었다고 선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의미에서 산채로 묻힌 것이었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산산조각난 파편들 뿐입니다. 수년 동안 빛을 빼앗긴 어머니 해답 대신 상처를 안고 자란 아이, 그리고 침묵을 공범으로 만든 사회. 만약 서연이가 아니었다면, 만약 그녀의 끊임없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강지은 씨는 여전히 그 벽 뒤에 있었을 것입니다.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거짓 속에 묻힌 채로 말이죠. 진실은 말 그대로 파헤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실로 새어 들어온 빛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의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연이와 강지은 그리고 태준, 살아남은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해온 모든 사람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사건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최민석은 바로 그날 오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특유의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눈빛은 경멸과 오만함으로 날카로웠습니다. 경찰서에서 최민석은 완강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단지 불안정한 아내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려 했을 뿐이라며 이 모든 사건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조작된 음모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거짓말은 더 이상 숨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무시할 수 없는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긴급 치료를 받은 강지은 씨는 증언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감금되어 구타당하고 존엄성을 박탈당했던 수년간의 세월을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까지 담담히 진술했죠.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한때 윤 여사에게 고용되어 환풍구를 통해 음식을 전달했던 늙은 가정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 안에 있다는 걸요. 하지만 협박당했어요. 만약 입을 열면 우리 가족 모두가 고통받을 거라고 했어요. 지하실 창문을 통해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그림자를 언뜻 보았던 이웃들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몇몇은 증언대에 서면서 서연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만 마침내 오랫동안 외면하기로 선택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낡은 셔츠 차림에 떨리는 목소리에 민준이가 법정에 섰습니다. 최민석 아저씨가 관 같은 걸 지하실로 옮기는 걸 봤어요. 우는 소리도 들었고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이수연 박사는 법의학 파일, DNA 검사 결과, 그리고 강지은 씨의 사망 선고가 완전히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들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죠. 태주는 증언대에 서서 그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거절 모든 무시하는 시선, 그리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까지요. 어린 소녀가 엄마가 살아있다고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믿었고 그 아이가 옳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이었습니다. 겨우 10살이었죠. 소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최민석과 윤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른들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법정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지은 씨는 서연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단지 수년간의 어둠 때문만이 아니었죠.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불의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감금된 것 이상이었습니다. 지워지고 구타당하고 굴욕당하고 유령으로 전락했었죠. 하지만 그 무엇도 최민석이 서연이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듣는 것만큼 깊은 상처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내 딸이 평화롭게 살길 바라나. 그럼 조용히 해. 살아있는 시체가 되라고. 이제 빗속에 서서 강지은 씨는 단지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될 것이었고 진실의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침묵을 강요당한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말합니다. 법으로, 평판으로, 돈으로, 그리고 무관심으로 침묵당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발판 삼아 살아남아서는 안 됩니다. 며칠간의 증언 끝에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읽어 내려갈 때 방 안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 씨 일가를 향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죠. 의롭고 조용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세련되었던 외양을 모두 잃은 윤 여사는 이제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석은 자리에 뻣뻣하게 앉아 주먹을 너무 꽉 쥐어 보라색으로 변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자신의 권력과 기만의 제국을 끝내는 마지막 종소리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법정 방청석, 강지은 씨의 친척들, 다른 피해자 이예슬 씨의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 모두 침묵했지만 그들의 침묵은 진실로 가득 차 시끄러웠습니다. 정의는 단 한 여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죠. 판결, 최민석 불법 감금, 조직적 학대 법률 문서 위조 증인, 협박 과실치사 추후, 살인 미수 등 추가. 선고 무기징역. 윤혜경, 윤여사 범죄, 은닉 문서 위조 증인, 협박 가정 폭력 교사. 선고 징역 25년. 문경환 원장 부패의사, 한때 유명했던 그는 최민석의 배후에 숨겨진 세력이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허위 정신 감정 기록에 서명하고 가짜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으며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최민석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습니다. 태주는 그의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자금 세탁의 전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모든 법률 서비스는 사실상 침묵을 위한 뇌물이었습니다. 문경환은 범죄자를 도운 것뿐만 아니라 잔악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는 의사 면허가 박탈되었고 사기 뇌물, 수수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선고 연방교도소 12년형 가석방 없음, 한국 실정에 맞게 의사 면허 취소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으로 조정 증인들은 완전한 보호와 정신과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이수연 박사가 마지막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새로운 법의학 보고서를 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강지은 씨 무덤에 묻힌 시신은 강지은 씨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미제 사건 및 실종자 보고서와 교차 대조한 결과 수사팀은 그녀가 5년 전 실종된 19세 이예슬 씨임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예슬 씨는 최민석이 자주 가던 술집에서 근무 중 그와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흐릿한 감시 카메라 영상은 그녀가 사라진 날 밤 격렬한 언쟁이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분노로 최민석은 이예슬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자신의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해 강지은 씨의 가짜 무덤에 묻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증거로
법원은 살인 증거 인멸 사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무기징역은 유지되었고 이예슬 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어 마침내 수년간 답을 기다려온 가족에게 정의를 안겨주었습니다.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세월의 풍패손이 거칠어진 이예슬 씨의 어머니는 경찰관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습니다. 눈물 사이로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이제 이름이라도 찾았네. 우리 딸 이름 찾았어. 여러분, 주변에 이예슬 씨 같은 사람, 강지은 씨 같은 사람, 서연이 같은 사람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그것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법원 문이 그들 뒤로 닫혔습니다. 강지은 씨는 햇빛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극도의 피로감, 안도감 지친 기색, 그리고 온갖 감정으로 굳어 있었죠. 그녀는 말했고, 일어섰고,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법원의 판결도 수년간의 감금 트라우마, 어둠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소녀의 눈은 폭풍우 뒤의 햇살처럼 반짝였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달려가다가 기쁨에 찬 얼굴로 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옳았습니다. 엄마는 결코 자신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은 익숙한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했던 모든 발걸음까지 모든 것을 강지은 씨와 공유했습니다. 매 순간이 강지은 씨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이는 용감해요. 태준이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망상이라고 했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았죠. 당신이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당신의 마음을 가졌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태준은 강지은 씨가 채서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고 모든 걸음이 위태로웠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몸은 말랐으며 새 스웨터 아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서연이가 따뜻한 슬리퍼를 들고 달려와 엄마 발 위에 부드럽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닭곰탕을 앞에 두고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이는 밝게 웃으며 미술 수업 이야기를 했죠. 태준은 슬쩍 강지은 씨 그릇에 음식을 더 넣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먹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양파 때문이 아니었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집의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이는 거실에서 조용히 색칠 공부를 했습니다. 강지은 씨와 태준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가 담긴 머그잔을 감싸 쥐고 있었죠. 강지은 씨는 평화를 붙잡으려는 듯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저도 한때 가족이 있었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죠. 그 후로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자신과 강지은 씨였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고 그는 얼굴이 빨갛고 어색해 보였죠. 지은아, 그때 너한테 편지를 정말 많이 썼는데 한 번도 보내지 못했어. 그러다 네가 이사를 갔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지. 강지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나도 당신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일이 생겨서 하룻밤 사이에 떠나야 했어요. 작별 인사도 못했죠. 그리고 모든 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심호흡을 하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지옥을 겪었지만 그것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싸웠고 딸을 위해 살았죠. 만약 허락해 준다면 제가 서연이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괜찮다면
당신을 제 아내라고 부르고 싶고요. 강지은 씨는 눈물 사이로 웃었습니다. 확실해요. 저는 실패한 아내였고 아이를 지키지 못한 엄마였는데요. 아니에요. 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살아남은 엄마고 제가 한 번도 사랑하기를 멈춘 적 없는 여자예요. 저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항상 그들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서연이는 기적 같아요. 그 아이를 보면 과거만 보이는 게 아니라 희망이 보여요. 당신과 서연이는 대체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무언가죠. 그리고 저는 평생 그걸 지키고 싶어요. 두 사람 모두 서연이가 부엌 불빛의 부드러운 빗줄기 속에 문가에 서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색칠 공부책을 가슴에 꼭 안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맑고 밝은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 목소리는 조용한 하늘에 울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죠.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태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눈가가 뜨거워졌죠. 그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서연이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나 꽉 안아서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죠. 그는 소녀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었단다, 서연아. 그리고 다시는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방 안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강지은 씨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고통 때문이 아니었죠. 삶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누군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남자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언제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얼굴을 붉히며 자랑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가 그래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정말 아빠가 생긴 것 같아요. 강지은 씨는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입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년 만에 첫 번째 진짜 미소였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치유하고 따뜻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웃음을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순수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안개비가 내렸고 바람은 창틈으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집 안에서 한때 길을 잃고 부서졌던 세 영혼은 마침내 서로에게 이르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언제나 마땅히 누려야 했던 것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부서진 과거에서 아름다운 미래가 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가장 상처받은 마음들이 서로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당신이 고통을 안고 있다면 이것을 알아주세요. 어딘가에서 서연이는 빛을 찾고 있고 강지은은 일어서고 있으며 태주는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어둠에서 벗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빛을 나누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희망입니다. 강지은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치유자입니다. 태주는 단지 구조자가 아닙니다. 그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든 것은 언젠가 어둠 속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가 될지도 모릅니다. 재판이 끝난 지 몇 달 후 박서연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빵집 밖에 서 있던 집 없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잊힌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영감의 상징이 되었죠. 서연이의 여정은 단지 사건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한 용감한 아이가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경종이었습니다. 강지은 씨는 건강이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점차 회복했습니다.
정기적인 상담 치료를 받았고 학대 생존 여성들을 위한 지원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지옥을 걷고 돌아온 떨리지만 굴하지 않는 어머니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주는 법적 절차를 마친 후 공식적으로 서연이를 입양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제 삶은 그들과 함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박서연이라는 위대한 마음을 가진 작은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를 구했고 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승리를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평생 지켜나가겠다고 말하러 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감동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지지 메시지로 넘쳐났고 해시태그 알아자 서연이는 아직 믿어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한편 윤 여사는 교도소에서 홀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찾아오는 이도 꽃 한 송이도 없었죠. 그녀는 잔인함을 선택했고 자신이 만들어낸 바로 그 차가움에 둘러싸여 죽었습니다. 문경환 원장은 영구히 의사면허를 박탈당했고 12년형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한때 권력과 부를 누렸던 최민석은 이제 텅 빈 눈으로 철창 뒤에서 무기징역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혜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태준이 설립자였고 서연이가 명예 홍보대사였죠. 재단은 어둠 속에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좌우명 아래 아동과 학대 피해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과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재단 출범식에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침착해진 서연이가 수백 명의 참석자와 수백만 명의 생방송 시청자들 앞에서 무대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살았고 그게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누구도 아이의 희망을 짓밟을 권리는 없어요. 누구도 불의 앞에서 침묵할 권리는 없어요. 만약 저 10살짜리 여자아이가 믿을 수 있었다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방 안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온 나라를 눈물 짓게 했던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시작 변화의 불꽃이 된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조용한 한 구석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강지은 씨는 흰 국화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꽃잎에서 먼지를 털어낼 때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인내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서연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꽃에 물을 주었고 소녀의 웃음소리가 하늘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태주는 현관 아래 앉아 나무 테이블 위에 사진 액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자신이나 강지은 혹은 서연이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은 아내와 딸의 낡은 사진이었죠. 강지은 씨가 뒤에서 다가와 부드럽게 마른 천을 가져다가 액자를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그녀는 별말 없이 태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닦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당신 마음속에 결코 놓지 못할 한 부분이라는 걸 아니까요.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서연이는 내가 다시는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세 사람 한때 부서졌던 세 영혼은 조용하고 바람 없는 오후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차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꽃들은 하늘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세 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죠. 그를 위한 것, 그녀를 위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아이를 위한 것, 가족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무언가가 자라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가장 긴 밤이 지난 후에도 누군가 감히 믿기만 한다면 한 줄기 빛이 여전히 빛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른 아침 햇살이 작은 부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기는 강지은 씨가 방금 만든 토스트와 딸기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높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새 책을 읽었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태주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삶은 돌아왔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강지은 씨는 매주 상담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악몽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이제는 혼자 맞서지 않았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날 때마다 고개만 돌리면 태준이 손을 잡고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죠. 서연이에게는 새로운 일과가 생겼습니다. 매일 밤 엄마 방으로 기어들어가 엄마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한때 낡았던 집은 부드러운 아이보리색으로 다시 칠해졌습니다. 강지은 씨는 현관에 꽃을 심었고 서연이는 복도 전체에 자신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거실에는 강지은 씨와 태준의 결혼 사진 옆에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찾았다라는 글귀가 수놓인 세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데이지는 왜 계속 피어요? 강지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매일 돌봐주니까 그렇지 얘야. 꽃도 마음처럼 사랑받으면 계속 피어난단다. 태준이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들을 믿어주면 그 꽃들은 절대 죽지 않아. 은혜재단에서 서연이는 매주 주말 방문을 계속했습니다. 버려지거나 학대당하거나 잊힌 아이들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답장했습니다. 단순하고 따뜻하며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찾았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찾았어요. 그녀는 단지 글을 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고 부드러운 소망과 희망찬 이야기들을 특별한 어린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낡은 일기장을 읽는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엄마 목소리를 들었어요. 진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는 걸 멈추지 않을 거예요. 혼자라도 계속 엄마를 찾을 거예요. 그 영상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아동복지단체들이 널리 공유했죠. 다른 주의 한 학교에서는 서연이의 코너라는 독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편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쓰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젊은 변호사팀이 은혜재단에 연락하여 법적 학대에 직면한 아동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제공했습니다. 강지은 씨는 꽃꽂이와 치유, 저널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처였죠. 여성들은 울기 위해, 공유하기 위해, 혹은 그저 침묵 속에 앉아있기 위해 왔습니다. 강지은 씨는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 곁에 앉아 함께 글을 썼고 때로는 늦게 온 사람의 손에 들꽃 한 송이를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출구 없는 방에서 살았지만 딸에 대한 기억이 저를 살게 했어요. 가장 약했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2달 동안 지하실에 갇혔던 한 여성은 부어오른 손목으로 강지은 씨 수업에 왔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은혜재단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지은 씨를 상처 입은 영혼을 더 아프게 하지 않고 어루만지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모든 상과 표창을 사양했습니다. 회사 수익의 대부분은 조용히 재단으로 흘러 들어갔죠. 그는 법률 지원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며 위기에 처한 아동이 있는 가족들을 말없이 지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처는 우리가 칭찬을 세는 것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할 때만 치유됩니다. 이것이 제가 한때 삶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어느 겨울밤 세 사람은 은혜재단 출범식에서 한 서연이의 연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도 조명도 필요 없었죠. 우리 엄마는 살아있었고 그게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강지은 씨는 눈물을 글썽였고 태주는 그녀와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 뭐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강지은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돌아오는 곳이란다. 밖에는 눈이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는 김이 서렸죠. 서연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하트를 그렸습니다. 잠시 후 아빠 품에 파고들어 속삭였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 쿠키 구울까요? 우리가 처음 같이 저녁 먹었던 날처럼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좋은 생각 같은데 그들의 이야기 어둠에서 빛으로 향한 여정은 단지 진실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사랑, 용기라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의 재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서연이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들 중 누구인가요? 한때 부서졌던 강지은인가요? 작지만 강인한 서연인가요?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희망을 찾은 태준인가요? 여러분이 누구든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결말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일찍 오지 않지만 우리가 용감하게 기다린다면 반드시 오니까요. 그리고 행복이 왔을 때 여러분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가장 어두운 날들에도 서로를 떠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진실하면 된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이 지폈던 불빛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폭풍우를 이겨낸 나무처럼 강인하고 꾸준하게 자랐습니다. 태준과 강지은은 길 잃은 아이들의 안전한 안식처로 남았고 한때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는 삶을 통해, 사랑을 통해, 그리고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를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17살이 된 서연이는 더 이상 빵집 밖에서 낡은 서류 파일을 들고 떨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조깅하고 엄마를 위해 차를 끓이고 아빠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문학과 수학 모두 뛰어났고 토론 동아리에 가입했으며 어린 학생들에게 법률 서한 작성법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 자세 말투, 다른 사람을 돌보는 방식은 강인함을 발산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창가에 앉아 낡은 지하실 방 어둠 속에서 들리던 엄마의 울음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한때 자신을 망상에 빠졌다고 일축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엄마는 아직 여기 계실까 하지만 기억할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통이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단련시켰다는 조용한 확신이었죠. 은혜재단은 누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성장했습니다. 한때 작은 사무실이었던 곳은 이제 여러 주에 지부를 둔 본격적인 커뮤니티 센터가 되었죠. 수백 명의 여성과 아동들이 구조되어 안전한 쉼터에 배치되었고 상담 치료를 받았으며 서연이라는 소녀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6월 하순 어느 날 오후 센터에서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꽃과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직접 쓴 손팻말로 가득 찬 정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홀로 남겨두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서연이는 작은 무대에 섰습니다. 머리는 조금 더 길었고 눈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죠. 몇 년 전 저는 그저 엄마를 잃은 소녀였어요. 법이나 정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저와 함께 믿어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덕분에 우리 엄마는 구출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믿으세요.
혼자라고 해도 계속 믿으세요. 빛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청중은 경외감에 휩싸여 침묵했습니다. 강지은 씨는 앞줄에 앉아 태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라 목적과 품위를 지닌 젊은 여성으로 성장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강지은 씨는 더 건강해 보였고 더 빛나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었고 피부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더 자주 웃었고 빵을 구웠으며 정원을 가꾸었고 상담 치료를 받는 여성들에게 손수 편지를 썼습니다. 흉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적에 감사하며 매일을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테이블 램프의 호박색 불빛 아래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죠. 벽시계는 부드럽게 똑딱거렸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교과서를 읽으며 메모를 강조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동 심리학 책이었죠. 학대 아동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은 씨는 구조된 후 처음으로 다시 배운 요리인 구운 치즈와 계란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태주는 벽에 빗둘게 걸린 액자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말없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더 밝고 낙관적이었으며 종종 농담을 해서 딸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원 가꾸기, 일기 쓰기, 그리고 은혜재단에서 한부모 아빠들을 위한 모임을 주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뭘 그리고 있니? 강지은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스케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데이지 꽃밭을 걷고 있는 그림이었죠.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항상 불이 켜진 집이 있고요. 강지은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태준이 뒤에서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빛 우리가 만든 거니까 서연아. 그날 밤 세 사람은 떡갈나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빵집 밖에서 태준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강지은 씨는 입을 가리고 웃었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삶을 바꾼 두 여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 그 애가 창가에 서 있었지. 그 눈빛이 밤을 갈랐어.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 눈빛이 날 구했어. 강지은 씨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절 믿어주지 않았다면 전 엄마를 절대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법정에서 서연이가 흔들림 없는 작은 눈으로 말하던 낡은 비디오를 다시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른들이 무섭지 않아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강지은 씨는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당신과 서연이가 아니었다면 제가 다시 온전해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과 서연이 두 사람 때문에 제가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작은 집 안에서 공기는 치유의 실타래로 꿰매어진 듯 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모든 고통과 모든 용기를 안고 머무르기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어쩌면 당신도 상실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것을 믿으세요. 서연이처럼, 강지은처럼, 태준처럼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잿더미 속에 서서 나는 아직 믿는다 라고 말할 힘이 있을 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몇 살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부디 공유해 주세요. 그 빛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기 어딘가에서 또 다른 서연이가 엄마를 찾고 있고 또 다른 강지은이 잡아줄 손이 필요하며
또 다른 태준이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평화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세요. 사랑하세요. 믿으세요.